예,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어, 헌법에서 가장 중요한 그 개념인 국가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국가는 굉장히 어려움 그리고 추상적인 내용일 수도 있는데 이 헌법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아주 중요하게 우리가 이해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누구나 직관적으로 무엇이 국가인지는 뭐 어떤 개인마다 생각하는 게 있을 겁니다. 국가는 이런 거야.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국가의 본질이 무엇인지, 그렇기 때문에 국가에 대해서 어떻게 법적 규율을 해야 되는지는 상당히 혼란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국가라는 것을 명확히 개념 정의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현실적으로 봐도 스위스 같은 국가는 보면 이 칸톤이라는 것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칸톤. 이런 것도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어떤 단위고, 또 유럽 연합도 각각의 국가들이 연합한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그런 유럽 연합을 국가로 인정할 수 있는가? 스위스의 칸톤 자체를 국가로 인정할 수 있는가? 뭐 이런 것들이 이렇게 굉장히 논의해 봐야 될 사항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뭐 또 많이 이제 사용하는 말로 국가가 뭐 어떤 특구를 지정한다, 국책은행이다, 또는 뭐 국가가 물가를 규제한다, 국가가 경기 부양을 한다, 뭐 이런 것들은 다 기본적으로 국가가 주체가 되어서 어떤 국가 행위가 이루어지는 이런 것이 됩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국가라는 개념을 우리가 밑에 깔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이 헌법, 또 특별히 성문헌법은 그 국가라는 개념에서 공과 사를 구별해서 기본권이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헌법학에서는 국가라는 개념이 아주 중요한 핵심 개념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국가라는 용어 첫 번째, 펜을 사용하겠습니다. 이 국가라는 용어가 지금 발전해 왔는데, 국가는 원래 그 로마 제국이나 중세 시대 레스 푸블리카라는 말로 사용했습니다. 그건 뭐 지금 같은 공권력 작용인 뭐 강제 조직인 국가가 아니라 사회 공동체가 스스로 결합한 어떤 시민 단체를 의미했습니다. 원래 로마 제국 때나 중세 시대에는 레스 푸블리카는 사회 공동체가 결합한 시민단체였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중세 후반기에 가면서 이렇게 변합니다. 이게 상설적으로 구성된 단체로 개념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 16세기부터는 더 그 개념이 아주 좁혀지게 되는데, 그러다가 이제 19세기에 국가는 국가라는 개념에 대해서 아주 학문적인 논쟁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근대에 오면 이제 근대 국가라는 개념이 생기죠. 그래서 근대 국가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통치권을 지닌, 네? 다른 모든 단체보다 더 강력한 통치권을 지닌 통치단체다, 이렇게 지칭하는 개념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근대 국가의 특성을 가장 설명을 잘하는 임마누엘 칸트라는 사람 알죠? 칸트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국가란 법 규범 하에서 다수의 인간의 통합체다, 이렇게 말합니다. 국가란 법 규범 하에서 다수의 인간의 통합체라고 임마누엘 칸트가 정의를 내렸습니다. 그러나 이게 뭐 법규범 또는 다수의 인간의 통합체, 이런 개념이 있을 뿐이지 명확하게 국가가 뭐다라고 설명하기는 어렵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헤겔이라는 사람이 이 칸트의 이론을 발전시켜서 약간 좀 다르게 설명하는데, 헤겔은 뭐라고 하냐면 인간 결합체가 재산 전체에 대한 공동체적 방어를 위해 공존할 때 이러한 인간 결합체를 국가다. 그러니까 약간의 그 재산에 대해서 방어 개념으로서의 국가, 국가가 우리 사회 공동체의 재산을 또 우리 인간 결합체의 재산을 보호해 주겠다라는 그러한 존재로서, 통치권을 가진 존재로서 이제 등장한다는 거죠. 예, 그러면 그러니까 이 헤겔의 이 국가 개념은 뭐에 한정되느냐면 재산과 아주 밀접하게 가요. 재산. 그러니까 재산이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뭐 지금 현대에 와서는 이 방어적 개념뿐만 아니라 행사, 적극적인 행사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아주 그 소극적으로만 봤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임마누엘 칸트, 헤겔, 그 다음에 이제 넘어와서 켈젠 뭐 이런 사람들이 국가 개념을 발전시킵니다. 이 켈젠은 뭐 짧게 얘기하면 이 켈젠이라는 한스 켈젠이라는 사람인데, 한스 켈젠은 국가가 바로 법질서다. 국가 법질서 동일서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 국가는 뭐냐? 법질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 한스 켈젠의 이 법학을 뭐라 그러면 우리가 순수 법학이다. 순수한 국가학을 전제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개념을 가지고 두 번째 이제 국가 개념에 관한 이론들을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론에서 가장 유명한 우리 국가에 대해서 설명하는 이론은 국가 3요소설입니다. 국가 3요소론 또는 국가 3요소설.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일반적인 뭐 교과서나 뭐 고등학교 교과서에도 있을 것 같은데, 이 옐리네크라는 사람이 말했는데, 이 옐리네크는 국가는 이중적인 개념이 있다. 하나는 사회적 국가 개념이 있고 또 하나는 법적 국가 개념이 있습니다. 옐리네크는 이 국가는 원래 통치권을 지니고 거주하는 인간의 정돈된 집단 통일체다. 통치권이 있어야 되고 그 일정한 거주 지역이 있어야 되고 거기에 인간의 집단 통일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여기서 이렇게 우리가 추론할 수 있는데, 법적인 국가, 아까 사회적 국가 말고 법적인 국가가 되려면 국가는 필수적으로 세 개의 요소를 지녀야 한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옐리네크의 견해에 의하면 국가는 뭐가 필요하냐면 국가 영역, 아까 일정 거주해야 되니까 국가 영역, 또 국민, 인적 결합체니까, 또 국가 권력, 이렇게 세 가지가 존재된 거예요. 국가 영역, 국민, 국가 권력, 이 세 가지 요소로 국가가 구성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옐리네크의 국가 3요소론은 아주 획기적입니다. 국가는 명확하죠. 국가 영역, 국민, 국가 권력, 이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다. 명확하니까 아주 장점이 있는데, 이것을 뭐 약간의 평가를 하자면 이런 겁니다. 국가가 뭐 우리가 눈으로 보이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그런 요소 3개로만 구성되어 있느냐, 이거 굉장히 어렵다는 말입니다. 정적인 거죠. 국민 있다, 국가 영역이 있다, 그 다음에 국가 권력 가졌다. 이 정적인 요소입니다. 뭔가 그 안에 흐르는 다이나믹한 동적인 요소는 없다. 정적인 요소만 있다. 이렇게 비판할 수 있고, 또 하나는 인정할 수 있습니다. 옐리네크처럼 국가는 세 가지 요소, 국가 영역, 국민, 국가 권력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인정하더라도, 그러면 어떤 단체가 국민이냐, 또 어떤 권력이 국가 권력이냐, 또 어떤 영역이 국가의 영역이냐, 영토냐, 뭐 이런 것들이 속 시원하게 그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 요소, 국가 영역, 국민, 국가 권력 간에는 어떻게 이 이질적인 세 개의 요소가 어떻게 관계되고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이것이 합쳐서 어떻게 국가라는 통일체로서의 효력을 가지는지를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옐리네크가 이렇게 말한 국가 3요소로는 국제법적 차원에서 다른 국가가 이 국가를 보고 니는 국가다라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이 세 가지 정도를 가져야 된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러니까 약간 이 국가의 본질적인 개념이라기보다는 다른 국가로부터 국제법적으로 다른 국가를 볼 때 이건 국가다 아니다 이렇게 판단하는 기준이 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이제 법질서로서의 국가인데, 법질서로서의 국가는 이 켈젠입니다. 켈젠이라는 사람이 법질서, 국가는 뭐다? 아까 말한 법질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까 말했는데 켈젠은 순수법학을 한다. 또 국가법 요거를 중심적으로 연구했기 때문에 국가는 법인격이다, 법질서다 이렇게 봤던 겁니다. 국가가 바로 법질서다 이렇게 본 겁니다. 굉장히 단순하죠. 그러나 간명합니다. 극단적인,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뭐라고 하냐, 극단적인 법실증주의자다 이렇게 보습니다. 법으로만 봤기 때문에 국가가 근데 반드시 법질서만이냐? 그건 또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요것도 약간 근본적인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 켈젠은 극단적인 법실증주의자인데 그 모든 법의 그 효력, 근거는 어디서 나오냐? 그렇게 그것에 대해서 근본 규범으로부터 법의 모든 효력 근거가 나온다. 이렇게 근본 규범을 아주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의 국가 개념의 이론으로서 법인입니다. 법인. 우리 법인은 잘 알고 있죠. 법인은 우리 사단법인도 있고 재단법인, 법인입니다. 이 법인은 자연인과 구별되는 개념이죠. 이 옐리네크의 국가 3요소로는 여러 가지 국내법적 권리, 국내법적 의무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떤 내용을 제시하지 못하는데, 국가가 법이니까 법인은 어떻습니까? 법인은 어떤 인적 다수를 가지고 있거나 또는 재산을 가지고 이렇게 설립된 거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는 권리와 의무를 부여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이 법인으로서의 국가, 옐리네크의 것은 우리 법에서 권리와 의무의 관계를 명확히 귀속시킬 수 있다. 권리 능력의 귀속 주체를 명확히 따질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아주 장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가는 여기서 뭐로 보냐? 공법인으로 보는 거죠. 옐리네크는 국가는 공법인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네 번째 이론은 국고로서의 국가입니다. 국가의 재산이죠. 국고로서의 국가는 뭐냐? 그러니까 국가의 재산은 누구 겁니까? 국가의 통치자 거죠. 근데 과거에는 그랬는데 이 국고로서의 국가를 주장하게 되면서 그 국가의 재산이 모두 다 통치자의 재산이냐? 그렇지는 않다라고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고로서의 국가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우리가 뭐를 국고로 보냐? 도로도 국고도 될 수 있고, 교량, 운하, 성, 극장, 농지, 산림, 광산, 이런 것들이 다 이 국고죠. 통치권자가 이걸 다 개인 군주가, 통치권자가 혼자 개인의 사유재산이냐? 이건 그렇지 않다. 일반 국민이 어떻습니까? 통치권자에게 그 재산을 위탁했고, 군주는 단지 그것을 관리 운영하고, 군주는 또
이 사인의 시민들의 사유재산을 인정해줘야 된다. 이렇게 나갔던 게 국고로서의 국가라는 개념입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약간 지역적일 수도 있는데 민족국가라는 개념이 등장합니다. 민족국가. 민족국가는 뭐냐면 이 1990년대에 이 민족국가라는 이 사고로부터 나왔던 겁니다. 국가는 뭐냐? 민족의 결합체다. 민족의 결합체다. 이게 뭐 독일에서 특별히 나왔는데 민족국가는 너무 이제 폐쇄적이고 그런 성격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그 지지를 못 받았겠죠. 민족국가의 사고는 국가의 법적 내용이 뭐냐라는 것에 대해서 큰 이론을 제공하지 못한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자치단체로서의 과, 지역자치단체. 이 개별 국가들을 보면 개별 국가들은 국가 통치는 개별적인 사람, 어떤 단체, 또 물적으로 제한되어 있고 특정한 지역에 제한되어 있다.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국가가 제한된 지역에 기반하고 있기 때문에 지역자치단체로 볼 수 있겠다. 이런 견해를 내세우는 견해도 있다. 라는 것을 우리가 살짝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권력 독점자로서의 국가. 이것은 막스 베버가 말했습니다. 막스 베버는 법적으로 강제수단을 지닌 기관을 바로 국가다. 강제수단, 권력을 지닌, 권력 독점을 지닌, 권력을 독점한 사람이 바로 국가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약간 정치적인 생각에서, 정치적인 관점에서 이렇게 봤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계속 설명을 제가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여덟 번째 이제 현실적 의사결합체로서의 국가인데, 현실적 의사결합체로서의 국가는 누가 말하냐면 스멘트라는 사람입니다. 스멘트는 이 국가의 존속은 다른 권력체에 의존하지 않는 유일한 단체다. 그러니까 국가는 어떤 의존하지 않는 유일한 단체고, 또 이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과제를 위해서 존재하는 필수적 단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스멘트가 말한 이 국가는 뭐냐면 사회적으로도 존재하는 현실이고 법적인 규범체이기도 하고 양자를 다 갖추고 있는 거죠. 이중성을 갖고 있습니다. 스멘트는 또 스멘트가 강조한 것은 국가는 뭐 숙명적인 어떤 존재 이런 것도 아니고 아주 필수 불가결한 문화적 산물이다. 이렇게 말한 것이 스멘트입니다. 스멘트가 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것은 국가의 현실적 의사결합체다. 현실적 의사결합체다. 이렇게. 이 현실적 의사결합체로서 국가가 기능하려면 이 국가 생활 과정이 통합 과정을 이루어야 된다. 이것을 가장 강조한 것이 스멘트입니다. 스멘트의 가장 중요한 말은 국가는 통합 과정이다. 국가는 고정된 실체가 아니라 계속적으로 통합 과정을 이루고 있는 단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요거 약간 틀린 게 이제 9번째가 되는데 정치적 통일체로서의 국가입니다. 정치적 통일체로서의 국가. 이건 누가 말했냐면 칼 슈미트입니다. 칼 슈미트는 이렇게 보지 않고 국가는 한 국민의 특정한 상태, 즉 국민의 정치적 통일체이다. 정치적 통일체를 아주 강조했습니다. 이 정치적 통일체를 강조하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 편이 있고 그 반대편, 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통일된 우리 편이 있고 그 반대편이 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온 것이 우적 이론이다.
Freund Feind Theory. 이거 그러니까 자기의 친구가 있고 아닌 사람이 있다. 정치적 통일체로서 하나의 팀이 있고 또 다른 반대편이 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칼 슈미트는 약간 이 갈등, 대립을 초래할 수 있죠. 왜냐하면 국가가 예외적인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적과 동지, 우와 적을 갈라서 이 사람은 적이고 이 사람은 동지다라는 것을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주권자로서의 역할을 누가 하냐? 국가가 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9번째, 작용통일체로서의 국가. 이건 누가 말했냐면 헬러라는 사람이 말했습니다. 헬러. 천재 법학자인데 일찍 돌아가셨는데, 헤르만 헬러는 뭐라고 했냐면 국가가 다양하게 실현되면서 동시에 통일적으로 작용하는 것이 국가다. 이렇게 봤습니다. 그러니까 작용통일체이자 결정통일체로서 국가를 이해하고 있습니다. 아주 그 설득력은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뭐 10번째 자유실현의 조건으로서 국가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예. 정치적 조직체이면서 국가의 가장 존속의 기반은 뭐냐? 국민의 자유실현을 위한 필수적인 전제 조건이 필수적인 조건으로서 국가가 있다. 이렇게 말한 것이 자유실현의 조건으로서의 국가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러면 또 국가와 관련해서 몇 가지만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국가와 이제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게 뭐냐면 우리 잘 알다시피 헌법입니다. 국가와 헌법이 어떤 관계에 있느냐? 그게 이제 중요한데 우리가 형식적 헌법, 실질적 헌법을 좀 나누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문제인데 우리가 형식적 헌법은 어떤 거냐면 헌법전을 대부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형식적 헌법 말고 형식적 헌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지만 헌법에 들어가야 될 내용이 있을 수 있죠. 헌법 사항이 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실질적 헌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국회법의 많은 조항들, 예? 뭐 이런 것들은 다 많은 조항들이 사실 헌법에 들어야 되지만 헌법에 넣기에 너무 용량이 커지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국회법이라는 법률로 따로 떼놓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실질적 의미 헌법, 실질적 헌법은 뭐를 보냐? 그 헌법 사항이냐 아니냐 그 내용을 중심으로 본다는 것이고 형식적 헌법은 헌법전에 기록되어 있느냐, 규정되어 있느냐 여부를 가지고 우리가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우리가 이 헌법은 헌법의 효력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데 이 그러니까 헌법이 효력이 발휘되고 관철되기 위해서는 국가가 아주 역할을 제대로 해줘야 됩니다. 국가기관, 특별히 국가기관, 헌법의 수범자인 국가기관이 헌법을 철저히 준수하고 적용해야만 헌법의 효력이 관철될 수가 있다.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그 무기가 뭐냐면 국가기관 중에 헌법재판소가 헌법을 해석해주고 해석자이자 또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의해서 헌법을 관철시키고 다른 국가기관들에게 헌법을 준수하라고 요구하고 이런 것입니다. 다만 다른 국가기관이 그것을 헌법을 지키라고 요구를 하지만 다른 국가기관은 이행하지 않더라도 그것을 아주 강제할 특별한 수단은 없다는 겁니다. 이게 아이러니하죠. 헌법을 준수하라고 요구를 하지만 그것을 강제할 마땅한 수단은 특별히 없다. 그래서 국가기관의 자발적인 헌법 준수에 의존하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 국가가 이제 어떤 상황에서 가장 긴박하게 돌아가냐면 국가가 비상사태 때 헌법과 관련해서 아주 효력이 문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비상사태 때 평상시에는 그냥 헌법을 제정한 것을 개정하고 이러면 됩니다. 그러니까 일정한 형식의 절차에 따라서 헌법이 그 효력을 안정적으로 하게 됩니다. 그러나 아주 비상사태, 만약 전쟁의 상태라든가 여러 가지 비상사태 때는 우리가 꾸며놓은 우리가 규정해놓은 헌법에 따라서 돌아가지 않기 때문에 그 헌법의 효력이 어떻게 발휘될지 약간 그 예측 불허가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사건을 우리가 겪었는데 2001년 9월 10일 날 9.11 사태를 겪었죠. 이슬람 테러 단체가 미국의 민간 항공기를 납치해서 납치한 항공기로 미국의 쌍둥이 빌딩을 뉴욕의 쌍둥이 빌딩을 충돌시켜서 자살 테러 사건을 일으켜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대참사를 발생시켰습니다. 이 항공기 자살 테러, 이것으로 인해서 항공기에 탑승하고 있던 사람, 또 그 쌍둥이 빌딩에 있던 사람, 지상에 있던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앗아갔습니다. 그래서 독일에서 이 9.11 사태 이후에 뭐가 제정되면 독일 항공안전법의 개정이 일어났습니다. 왜 독일 항공안전법을 개정했냐, 독일은? 이런 겁니다. 그 내용은 항공기가 테러리스트에 납치되어서 테러에 사용될 경우에, 또 그렇게 어떤 자살 테러 같은 게 있을 경우에 현재 위험을 방어하기 위한 유일한 수단으로서 항공기에 대한 무력 사용을 가능하도록 독일 항공안전법을 개정을 했습니다. 이때 이것에 대해서 이제 논란이 많았습니다. 근데 독일 연방 헌법재판소는 뭐라 그랬냐? 독일 항공법 14조 3항은 독일 기본법 인간의 존엄성에 위반되어 위헌이라고 결정을 했습니다. 이러한 비상사태 때 헌법의 효력, 비상사태에 관해서 어떤 법률의 규정이나 국가행위에 대해서 헌법재판소는 어떤 통제 장치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국가의 개념과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내용, 그 다음에 국가와 헌법과의 관계, 이런 것들을 살펴봤습니다. 어렵고 추상적이지만 국가라는 개념은 아주 중요한 개념이고, 우리가 한번 국가가 무엇인가, 국가가 어떠해야 되는가, 국가는 어떤 개념으로 구성되는가, 이걸 한번 생각해 보시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